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수관 인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사실 여기 좀 집에서 좀 찍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는 말씀드린 대로 사실 서울에 없기 때문에 예, 영상을 좀 미리 다 찍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전주에 다 찍어서 이렇게 올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요번 편은 이제 반드시 다가올 미래, 사실 반드시 다가온다는 건 좀 너무 거창한 얘기고, 앞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미래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제 그 중에 좀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들을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번 주에 시장이 좋은지는 제가 지금은 알 수 없는데 미래니까요. 제가 찍는 시간 기준으로는. 아무튼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해드리고, 거듭 말씀드린 대로 요 영상이 정답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정답 아니고, 이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또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적당한 기업들을 선정해서, 본인이 모르면 하지 마세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 또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한번 우리가 상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좀 짧지만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환상적인 그 비즈니스라고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환상적인 비즈니스. 이건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했던 얘기인데, 고객이 좋아하고 매우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자본 수익률이 높고 오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다. 이것 중에 하나 찾았을 땐 주저하지 말고 결혼을 해라. 뭐냐면 고객이 좋아하는 거. 예를 들면 애플 좋아하시죠? 삼성 스마트폰은 좀 그런 게 없죠. 팬덤이 부족하죠. 전 삼성 걸 쓰지만 그냥 엄연한 현실이고, 올리브영 결국 살아남았죠. 많은 사람들이 올리브영 합니다. 그리고 매우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 특히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엔비디아죠. 한때 테슬라, 그 다음에 자본 수익이 높은 기업, 특히 애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 아니면은 자본 수익이 높다는 건 밑에 분모 있죠. 자본을 줄여주는 기업, 자사주 매입소가 애플 대표적이죠. 미국 기업들이 대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오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냐, 경쟁에 앞서 있어야 돼요. 누구도 대체 못하는 거. 이제 그런 기업들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중에, 이런 거 중에, 저런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있는 기업은 이제 주저하지 말고 결혼해라. 근데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어쨌든 저 중에 하나 정도는 이제 속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고객이 좋아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매우 고객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아니고 기업체겠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시장, 앞으로 AI 시장 엄청 성장할 텐데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자본 수익률이,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이익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변동은 큰데 주주 환원을 잘해줍니다. 자사주소가 거의 매년 했어요. 그건 제가 많이 강조드렸죠. 그리고 독점력이 있는 기업들은 이제 오래 지속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이 네 개를 다 갖출 수는 없고요. 저 중에 한두 개라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있지 않나. 근데 꼭 이게 반도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제프 베이조스가 했던 얘기를 여러분들도 한번 잘 고민해서 그런 기업을 내가 장기 투자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다 그런 기업들이죠. 빌 게이츠도 있고 이건희 회장님도 계시고, 구글, 아마존, 애플, 현재 테슬라, 요새 테슬라는 좀 자존심이 많이 구겨졌지만 엔비디아도 있고, 그 시대를 다 풍미했던 기업들이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1990년대 이후로 다시 또 시장을 또 이끌고 있어요. AI로. 계속 그 다음 또 주인공은 누구냐 이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AI 시대가 열린 거고, 그래서 다 아까 말씀드린 이 조건들이 맞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는데 결국엔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2차에서 3차, 3차에서 4차로 가는데 이걸 부정하고 우리가 투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반도체 산업에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꼭 이쪽에 공부를 해놓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이제 AI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인류 최대 발명품은 사실 저는 세탁기라고 생각해요, 진짜. 세탁기가 없다면 너무나, 뭐 이게 뭐 예전에 허재 씨도 그렇고, 이게 농구 선수들 보면 그 이제 예능에 나와가지고 옛날 국가대표 시절 얘기하는데, 제일 힘든 게 그 선배들 그 국가대표 할 때 이제 합숙하니까 빨래 하는 거 있대요. 그때는 이제 손빨래 했대요. 아주 이제 몇 시간씩 쪼그려 앉아가지고 하니까 허리가 이제 굉장히 아픈 거죠. 손도 시렸고. 예. 근데 여성분들도 옛날에 이제 저 세탁기가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예. 사실 저도 이제 군대 훈련병 시절이나 이럴 때 기억이 나요. 그때 막 그 추운 겨울에 자기가 진짜 빨아야 되니까. 예. 예. 힘들죠. 근데 그거를 없애준 게 누구죠? 바로 세탁기죠. 예. 그것처럼 AI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리 인류의 시간을 완전히 단축시켜줘. 이 그림도 AI가 그려준 건데, AI가 안 그려주면 제가 이거 어떻게 그릴 거고, 이걸 찾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려요. 이 비슷한 거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AI 시대에 결국엔 누구나 지금 반도체 만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 좀 안타까워요. 예. 누구나 만들고 싶어 하는 이 반도체를 만들 능력은 있는데 선택을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삼성 스스로도 분발해야 되겠죠. 기회는 있어요. 있는데 삼성이 이걸 얼마나 활용할지 모르겠고, 이쪽에 엔비디아, AMD, 인텔이 있고, 이 기업들을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고, 오른쪽에는 아마존, 구글,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예, 뭐 설계 회사들이죠. 예. 삼성은 이쪽에 반도체 공급할 능력은 되지만 선택을 아직은 못 받고 있다.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지금 샘 알트만도 반도체 개발 추진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짐 켈러라고요. 이 텐스토렌트 CEO인데 이분이 아마 옛날에 테슬라 자율주행 칩이나 아마 이런 거 설계해서 되게 유명한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반도체 설계 쪽에선 최고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만든 그 회사가 텐스토렌트라는 이제 캐나다 회사인데, AI 반도체를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수주 이력들이 늘어나면 뭐 삼성한테도 좋은데, 어쨌든 모두가 반도체를 갖고 싶어 하고 직접 만들고 싶어 하는데 공장 짓는데 20조가 들어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TSMC나 삼성, 인텔 셋 중에 하나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TSMC가 너무 압도적이고 삼성이 그걸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숙제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앱스토어는 GPT 스토어의 미래죠. 이제 앱스토어가 생겼고 스마트폰 시장이 오른쪽에 엄청 성장했죠. 저도 이제 옛날에 애플 아이폰 쓰던 기억이 나는데, 초창기에 2008년인가 9년도에 2009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신청해가지고 썼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엄청났죠. 막. 예, 터치도 되고 막, 예, 아무튼 되게 신기했던 경험인데, 그때 놀랬던 게 이제 저런 앱들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성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챗 GPT에 GPT 스토어가 생겼고, 이 시장은 이미 선점하고 있어요. 무서운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올라가는 건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아무튼 앱스토어가 이 GPT 스토어의 미래, 또 이런 게 발전하면 AI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삼성, 저도 이번에 삼성 갤럭시 폰을 샀지만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렸죠. 그래서 아직은 좀 부족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방식은 내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AI를 요청을 하면 얘가 저기 클라우드 한번 거쳐옵니다. 좀 느려요. 근데 온디바이스 AI는 뭐죠? 스마트폰에 그냥 바로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좀 차이점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시장이 클라우드 방식에서 이제 직접 기기에 들어가는 AI, 그럼 뭐 엄청난 성장을 하겠죠. 뭐 그래서 HBM 생산 능력도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 보세요.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요건 많이 보여드렸던 이제 그래프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예측했던 요게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저기 4세대 1000조 원 썼는데, 저거 아니고 1300조입니다, 사실. 예,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요 네 번째 시대, 여기 써 있죠. IoT랑 AI랑 온 디바이스가 결합된 거. IoT 뭐예요? 사물 인터넷. 예,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나 TV나 뭐 아니면 뭐 자동차, 스마트폰 이런데 그
어떻게 보면 그 통신 기능들이 다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통신을 주고받고 거기에 AI가 결합이 돼서 한 단계 더 점프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2030년까지. 그러니까 중간중간 반도체는 파고가 있어요. 급등했다 또 한 몇 달 쭉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항상 급락할 때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네 번째 이미 반도체 혁명은 이제 시작됐어요. 2020년까지, 21년까지 반도체가 이제 한번 확 사이클이 왔었죠. 코로나 이후. 그게 꺾이고 이제 24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옛날과 다른 건 이제 메모리가 영향이 중요해졌어요. 이 D램 용량이 안 높아지면 AI 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연산하는 그 우리 뇌 있죠. 뇌처럼 기억을 빨리빨리 그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메모리죠. 그래서 연산하는 반도체 그거랑 이제 고성능 메모리, 고용량 메모리 이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하이닉스죠. 지금 삼성이 밀려요. 그 삼성의 자존심 많이 상했고 그거 뭐 삼성이 못한 거죠. 못한 건 못한 거니까. 근데 하이닉스가 그래서 선두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삼성이 또 쫓아갈 거고. 어쨌든 D램의 시대가 확실히 열렸어요. 옛날보다 훨씬 중요해졌고, 예. 그리고 스마트폰도 이제 예전에 모건 스탠리가 했던 얘기인데, 2024년도에는 엣지 AI, 그러니까 이제 기기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AI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에 이제 이런 것들이 AI가 탑재가 되면서 성장을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로 스마트폰 산업이 역성장을 했거든요. 계속 이제 그게 끝났어요. 그 반도체한테도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세계 반도체 제조지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반도체 만드는 공장들인데 미국이 많죠. 우리 삼성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쪽이죠. 그러니까 동아시아랑 미국이 집중돼 있어요. 유럽은 없어요. 거의 사실 인텔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사실 불모지 같은 지역이고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 일본, 대만, 중국. 근데 중국을 지우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 중국에 공장 갖고 있는데 이걸 지우려고 하는 상황이고 미국은 특히 요즘에 일본 쪽으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TSMC, 마이크론이 원래 대만이 집중적인 지역인데 여기서 이전하고 있죠. 공장을 조금씩 옮기고 있고요. 새롭게 이제 증설하고 있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일본에 공장 짓긴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용인 쪽에 뭐 300조 클러스터 조성한다 그러죠. 하이닉스도. 그래서 원래 중국에 지으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용인 같은 지역에 이제 짓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으로 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공장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제조 지도가 있고, 근데 어쨌든 중국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중국은 반도체 포기는 없어요. 중국한테.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 신문 기사도 갖고 왔지만 절대 안 꺾입니다. 화웨이 그 스마트폰 기억나시죠? 성능 괜찮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반도체 들어갔죠? 중국이 만든 반도체 들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면서 그걸 만들어낸 EUV라는 장비가 없는데도 깜짝 놀란 거죠. 아무튼 중국의 그래서 반도체 장비 수입액 보시면 지칠 줄 모릅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중국에 이거 주지 마라 이렇게 지금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중국의 반도체가 진화하니까 우리도 무서워요. 삼성을 위협하면 큰일 나는 거죠. 어쨌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선 미국과 대응을 해야 되고, 또 되게 그런 걸 이 중국 인민들이 봤을 때 미국한테 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반도체 포기할 수 없는 거죠. AI 시대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죠? 반도체 기술이에요. 이걸 갖고 있는 자와 안 갖고 있는 자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중국은 가지려고 하고 미국은 절대 안 된다. 안 뺏기려고 하는 거. 이거죠. 옛날에 1980년대 미국이 일본한테 반도체한테 완전히 밀려버렸죠. 완전히 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급부상을 했고 미국 경제가 위축됐어요. 실제.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엔 일본을 견제하는 데 성공했고 그 다음 공이 우리한테 넘었죠.
그래서 한국이 90년대에 물론 이건희 회장이 당시에 또 PC 시대가 열리는 걸 알고 중저가 그 반도체 시장을 열어버렸어요. 일본은 비싼 것만 하다 망해버렸고. 그래서 그런 해안도 있었지만 또 그 전에 이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한테 일부 기술 이전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일본 반도체 몰락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치 이슈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이번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을 그대로 둬버리면 일본처럼 나중에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서로 총성 없이 반도체 전쟁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투자할 거고 미국은 못하게 막을 거고. 그런 좀 흐름으로 뭐 정치적인 얘기까지 먼저 좀 해봤고,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몇 가지 아이디어만 좀 제시할게요. 요새 EUV 얘기 잘 안 하죠. 근데 EUV가 뭡니까? DUV랑 EUV가 있는데 이 DUV는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웨이퍼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회로 동그란 웨이퍼에다 선 그려야 돼. 설계도. 그걸 얇게 그릴 거냐 좀 두껍게 그릴 거냐 그 차이인데, ALP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193 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붓으로 따지면 약간 두껍죠. 근데 EUV는 요거예요. 가는 펜촉 같죠. 그 느낌이 이런 거죠. 그럼 EUV를 쓰면 훨씬 얇게 그릴 거 아니에요. 얇게 그리면 많은 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같은 공간에 얇게 그리니까. 그래서 EUV로 가는 거죠. 근데 그만큼 장비가 비싸고 이걸 이용해서 수율을 내기도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에 진화된 라인이고 DUV이고 꽤 오래된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요 EUV로 좀 대체하는 거고, DUV는 이렇게 직선으로 렌즈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EUV는 거울을 이용해서 반사시켜줘야 돼요. 얘가 빛이 흡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효율을 좀 높여주려면 이게 튕겨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EUV 장비는 이렇게 이 안에 거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좀 다른 점이죠. 아무튼 EUV를 왜 도입하려고 하냐. 일단 공간 효율성, 그죠? 같은 웨이퍼 안에서 많은 걸 만들어내야 되고, 가격 효율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많이 만들어내면 그만큼 가격이 더 효율적이겠죠. 또 전력 효율성,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반도체 미세 공정이거든요. 얇게 만드는 거죠. 이 선을, 웨이퍼를. 그래서 미세화를 하는 거고, 근데 미세화하려면 웨이퍼당 넷다이, 이 넷다이가 뭐냐면 이 오른쪽에 웨이퍼 보이세요? 여기 보면 네모난 칸 하나 있죠. 이게 넷다이예요, 이런 게. 저게 실제 이제 반도체 하나하나 다닌 거. 저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얇게 그리면, 그죠? 두껍게 그리면 이 네모난 개수가 적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걸 하기 위해서 이제 EUV 장비를 도입을 한 거죠. ASML밖에 못 하고요. 네덜란드에 연간 한 50에서 60대 정도 출하하는 거고, 어쨌든 그 핵심 장비를, 근데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고 우리 이제 ASML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장비 작동을 옛날에 이제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좀 알려드렸지만, EUV 만드는 방법은 어쨌든 이렇게 주석방울을 떨어뜨려요. 이게 초당 5만에 떨어져요. 이걸 CO2 레이저로 맞춰가지고 빛을 만들어요. 상상이 안 가죠? 아무튼 그런 거고, 그래서 그 EUV 강원을 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조명압광, 요게 이제 미러라고 보시면 돼요. 거울 같은 거. 그래서 요걸 튕겨요. 튕긴 다음에 요 마스크 있거든요. 레티클 거쳐서, 여기에 마스크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마스크 안에 반도체 웨이퍼에 그려야 될 회로도가 있어요. 설계도. 걔를 이제 복사합니다. 얘가 광원이 빛이 걔를 딱 담아요. 사진 찍듯이. 그 다음에 다시 튕겨가지고 웨이퍼에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되게 막 여러 번 막 이렇게 뭐 3쿠션처럼 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DUV는 그게 아니고 그냥 한 번에 쏴버리는 거죠. 밑으로 쭉. 그게 좀 차이점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ASML이 만든 펠리클이고, 오늘 할 얘기는 사실 펠리클이에요. 여기 약간 이렇게 생긴 보호막입니다. 근데 이 마스크 있죠. 마스크에 그 설계도 있잖아요. 걔를 보호해줘야 돼요. 거기에 오염물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펠리클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빛이 EUV 빛이에요. 얘가 이렇게 오다가, 요게 이제 마스크거든요. 이쪽이 마스크인데, 얘가 이렇게 오다가 오염물질이 있으면요 딱 맞고요 튕겨져.
오염물질을 이렇게 닫고 튕긴 다음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예. 그리고 그 회로 설계 안에 이 오염물질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걔가 이거를 복사를 해요. 그래서 튕겨가지고 나올 때 설계를 이 웨이퍼에 그림 그릴 때 오염물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죠. 문제가 있죠. 근데 이 펠리클은 요 위에 이제 회색이거든요. 예, 회색인데 여기를 이제 막아주는 거죠. 이 못 가게. 예. 그러면 이 파티클이, 예, 그러니까 이 마스크에 오염물질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 웨이퍼가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제대로 좀 그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요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오염물질이 여기 있어요. 예. 마스크에 요겁니다. 예. 마스크에 여기에 오염물질이 있다고 쳐볼게요. 얘가 이렇게 튕기면 이 오염물질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근데 이 펠리클이 보호를 하고 있으면 파티클이 이 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밖에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염물질을 이제 그 막아주는, 예, 마스크를 보호하는 오염물질로부터, 그래서 제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존의 장비는 이렇게 포토마스크를 한 번에 이렇게 통과하거든요. 이게 DUV 장비예요. 근데 EUV는 튕겨야 됩니다. 그래서 빛 손실이 좀 발생해요. 그래서 알프 요 DUV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빛을 쏘잖아요. 그럼 펠리클 있죠. 펠리클 통과할 때 빛이 좀 손실을 봐요. 100% 그대로 투명하게 통과하면 좋은데 그렇게 될 수는 없고, 근데 EUV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빛이 어떻게 보면 10% 손실만 본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얘가 10%면 이게 여러 번 튕겨야 되잖아요. 빛 손실이 19% 들어간대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DUV보다 EUV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포토 마스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펠리클을 넣고 빛을 딱 투과시킬 때 이 예전 방식 같은 경우는 빛 손실이 10% 있으면 그대로 10% 손실이죠. 예, 투과율 90%면. 근데 지금 투과율 99%까지 있어요. 여기는. 근데 요 EUV용은요 90%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90%라고 해도 일단 빛 손실이 19%니까 8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저 투과율을 높여야 됩니다. 네. 빛이 투과하는 그 율을 올려줘야 돼요. 99%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기존의 저 알프, 그러니까 DUV 방식은 99%까지 되는데 EUV는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걸 제가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회사가 이제 FST죠. 이거 많이 설명을 드렸던 건데, 요새 이제 이쪽에 많은 분들이 다 HBM이나 뭐 온디바이스 AI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들은 없지만, 얼마 전에 와이스트리트에서 세미콘 코리아 거기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FST에서 공개한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 저거예요. 저게 펠리클이에요. EUV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위를 보호해 주는 거죠. 오염물질로부터. 투과율이 근데 EUV용으로 이게 91에서 92면 굉장합니다. 지금 기술로. 요거 아마 개발이 끝난 것 같고, 95에서 97까지도 개발을 했대요. 물론 상용화는 해야 돼요. 대량 양산에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고객사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성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투과율 90% 이상짜리만 씁니다. 이제 앞으로. 그걸 어쨌든 개발을 했고, 그 과정에서 좋은 성과를 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FST의 좀 장점은 장비를 갖고 있어요. 저런 펠리클 말고 저 EUV 펠리클에 또 이물질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거 검사하는 장비도 직접 만듭니다. 예. 근데 이게 과거에 오염되면 폐기했는데 EUV 펠리클은 비싸서 폐기하면 안 돼요. 너무 비싸요. 장당 3천만 원. 이거 하나에 3천만 원이래요. 장당. 그러니까 여기 오염물질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이제 해주는 수요가 늘겠죠. 예. 그 다음에 노광 공정 전에 검사가 완료된 펠리클을 마스크에 자동으로 탈부착하는
EPDMD. 예, 맞죠? 아,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EPMD라고 하는데 펠리클을 또 마스크에다 부착시켜야죠. 예, 그걸 사람 손으로 하긴 좀 그렇잖아요. 자동 부착, 탈부착. FODS는 EUV 마스크 있죠. 요걸 또 따로 보관하는 통 안에 먼지가 있는지 검사. 이런 장비가 있으면 EUV 장비, EUV를 다룰 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이제 자회사 중에 이제 EUV 마스크, 펠리클 장비 만드는 이솔이라는 기업도 있죠. 그래서 EUV 마스크 결함 리뷰 장비. 예. 그러니까 EUV 그 마스크 있죠, 마스크. 예. 포토 마스크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설계도 담겨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데 이게 원래 일본 레이저텍 독점 장비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것도 하고 있고 EPTR EUV 광원을 이용해서 이게 투과율이 얼마고 반사율은 얼마인지 이런 걸 또 측정을 해줍니다. 투과율이 높은지. 그 다음에 EUV 이제 위상, 예. 그 위치 차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위치 차이도 측정해주고. 근데 놀라운 건 이제 EUV 광원을 또 직접 만들어요. 저는 네덜란드 ASML이 하잖아요. 예.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레이저 만들어 가지고 쏘는 거죠. 근데 에밀레 장비라고 자체적으로 또 EUV 광원이 있습니다. 3나노 공정에도 활용할 수 있어서 이 강강에 포토 레지스트라고 하는 웨이퍼에다 이제 저거 발라서 그림 그리거든요. 물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도화제에 필요한 이제 물감인데 그 물감의 성능을 검사하는 장비죠. 예. 근데 EUV는 유기물이 아니고 무기물을 또 써야 돼요. 소재가 좀 달라요. 기존 방식과는. 굉장히 까다로운 애죠. 되게 까탈스러워요, 얘가. 근데 아무튼, 예. 근데 저거를 또, 저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 포토레지스트 강강에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테스트할 때 1,500억짜리 ASML 장비 쓰면 또 비싸니까. EUV 장비 쓰면. 그래서 그걸 테스트하는 대체 장비를 하고 있다고. 굉장히 좀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좀 잊혀져 있지만 EUV 쪽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봤고, 두 번째는 칩셋 미디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지금 이제 누구나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반도체 수요가 늘고.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만드는 건 이 자동차 안에 이 영상 있죠. 영상을 재생시켜주는 코덱이라고 있어요. 예, 이 영상 원활하게 재생하려면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코덱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반도체가 있는데 그거 설계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비중이 높고 네덜란드 NXP가 가장 비중이 커요. 근데 요즘에 자율주행이나 이쪽이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가야 될 미래지만 좀 이쪽은 좀 시들시들하지만 어쨌든 예, 주력은 이쪽이고요. 근데 오늘 해드릴 건 사실 이 얘기를 자율주행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비디오 코덱 반도체 이제 IP 영상 정보를 이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다시 재생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반도체 칩을 만드는 설계 자산을 예, 만든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인데 칩셋 미디어가 진출한 시장 중에 이제 제일 기대하는 거는 NPU. NPU가 뭐라 그랬죠? 신경망 반도체. CPU, GPU 다 아시죠? CPU는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연산 칩이고 GPU는 그래픽 카드죠. 네. 근데 이 NPU는 뉴럴이에요. 뉴럴, 신경망. 그래서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 AI만 할 수 있는. 근데 그걸 만들려면 설계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뭐 삼성전자나 그 칩 만들 때 암이 있죠. 그 영국의 암이라는 ARM. 이 네덜란드 아니 그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그 영국의 암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되게 유명했고 이번에 상장을 했는데 그 회사 설계 자산 IP를 가지고 와서 만들거든요. 대부분.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한 다음에 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첫 출발점이에요. 설계 자산이 있어야죠. 제가 이거 지금 요 자료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PPT죠. 이 PPT가 바로 IP 같은 거예요. PPT를 이용해서 제가 만든 거죠. 그죠?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근데 NPU IP를 출시를 했고, 저는 이것 때문에 이제 칩셋 미디어가 좀 흥미롭긴 해요. 왜냐면 자율주행도 있지만, 이것도 좋지만, AI 지금 분석하는 대상이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림, 동영상 쪽으로 확대가 돼요. 제가 얘기만 해도 동영상을 만들어줘요, AI가. 막 그런 시대입니다. 실제 챗 GPT 스토어에도 있는 거죠, GPT 스토어. 예.
그리고 기존의 코덱은 약간 하드웨어 성격인데 막 이렇게 하드웨어라는 거는 뭐 갈아 끼기도 해야 되고 기기 자체를 바꾸기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알고리즘 소프트웨어예요. 물리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우리 그 요즘에 차 타면 막 업데이트 해주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 예, 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차를 가지고 내가 좀 뭔가 바꿔야 될 때 저기 정비소 가서 부품 교체하는 거. 요게 이제 기존 방식이고 요즘 방식은 이제 테슬라처럼 정비소 안 가고 그냥 차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예, 소프트웨어. 아무튼 이제 MPU IP를 출시했는데 고화질 영상 처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는 회사고 그래서 비디오 IP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예, 이런 뭐 카메라나 카 인포테인먼트 이런 데 필요한 다양한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IP를 갖고 있다. 그 핵심이고 그리고 국내에는 경쟁사가 없고요. 글로벌 경쟁사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영상 전용 MPU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독점으로 거의 유일하게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람 경쟁은 하지만 어쨌든 세계 1위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따라오기가 어려운 거죠. 높은 진입장벽. 시장은 성장하고 거기다가 NPU, CPU, GPU 이제 NPU 시대가 옵니다. 삼성 이번에 제가 산 스마트폰에도 NPU 들어가 있는데 이 NPU가 두 개로 나눠져 있대요. 일반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 역할을 하는 NPU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상 처리하는 영상 전용 처리 NPU가 분리돼서 탑재가 돼 있대요. 이제 그걸 하는 게 바로 IP를 만들어주는 게 칩셋 미디어죠.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을 위한 뭐 엑셀러레이터다, NPU 도입 효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 뭐 수많은 기기에 들어가요. 이제 앞으로는 NPU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NPU 시대가 왔을 때 가장 좀 높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근데 또 전 세계 1등 업체 중에 하나니까 관심이 앞으로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주가 사실 좀 많이 올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올랐을 때 투자는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해놓고 있다가 어느 정도 좋은 가격 조정이 좀 크게 나올 때 그럴 때를 항상 활용하시면 좋겠고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부를 해놔야 되잖아요. 왜 이 기업이 괜찮은지를 미리 파악을 해놔야지 그냥 단지 빠지니까 사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NPU의 시대 이게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김영건 연구원님이 한번 그 탐방 갔다 오셔서 자료를 쓰신 것 같은데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갤럭시 S24도 있지만 NPU의 시대고 영상 처리 특화 IP 제공업체는 칩셋 미디어가 세계 그러니까 영상을 처리해 주는 거 재생할 수 있게 그거를 이제 NPU 이 신경망 반도체에 넣은 거죠. 그래서 연초에 AMD와 그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고 만약에 AMD가 이제 이 칩을 라이센스는 처음에 설계 자산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개발을 해요 먼저. 그 다음에 AMD가 앞으로 이 칩을 이제 양산을 하죠.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그때마다 로열티가 이제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 구조로 보시면 돼요. 이게 IP 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고 그리고 미중 수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중국의 밸류체인들이 엔비디아 대체품 찾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칩셋 미디어 쪽을 많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데이터 센터형으로 매출도 많이 늘어났고 이게 연속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계속 미국과 반도체 전쟁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가격도 비싸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리고 갤럭시 24 엑시노스 아까 설명드렸죠. 범용 NPU 일반적인 인공지능 반도체랑 특정 기능 SNPU 이게 분리돼서 탑재될 거라고 아마 김영건 연구원님 좀 추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SNPU는 여기죠. 영상 처리만 할 수 있는. 근데 그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칩셋 미디어라는 거죠. 전 세계. 그래서 요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 세 번째는 이제 전통 반도체가 바닥에 레거시라 그러죠. 우리 레거시란 말 들어봤죠. 그게 전통. 그러니까 AI용 반도체는 첨단이고 뭐 HBM, 아까 칩셋 미디어 같은 거 이런 건 다 DDR5 다 첨단 반도체인데 옛날 반도체 돼 있어요. 뭐 스마트폰에 탑재된다거나 PC에 탑재되는 전통 메모리 반도체 이쪽이 주 썼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건 챗 GPT한테 한번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막 턴어라운드하고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통 반도체
그 업황이 살아나면 기존에 그 예전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부장 있죠. 이쪽이 살아납니다. 가동률 올라갈 거고 올해 연말에는 반도체 장비 투자도 실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신규 장비 투자. 예. 그러면 주가는 그걸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확인하고 사시면 안 되고 이게 반도체가 어려운 게 미리 좀 틀려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새 이쪽 다 안 좋죠. 주가도 쭉쭉 빠졌죠. 그래서 가동률 앞으로 올라가면 소재, 특히 한솔케미칼, ENF 테크놀로지 전통적인 반도체고 가장 이제 변동성이 크지만 EUV나 이런 이제 아까 포토리지스트 강광익 쪽에선 동진세미케 요새 지주사로 좀 많이 올랐지만 SK가 합병했잖아요. 예, 그 반도체 소재회사 국내 1등 업체 SK 머티리얼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도 엮여 있는 거고요. OCI도 소재 사업 하고 있고. 예, 근데 다 좀 어떻게 보면 최근에 SK 빼고는 좀 주가들이 부진했지만 한번 공부가 필요하고 부품 당연히 가동률 올라가면 부품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BCNC, 원익QNC 여기 쿼츠 쪽이죠. 월덱스, 예, 파츠, 식강용 소모 부품, 코미코는 코팅, 예, 계속 이제 코팅해주고 오래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하면 이 중에 여러분이 아는 기업이 있으면 그걸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내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이 중에 한두 개 골라가지고 한번 파보세요. 예. 그게 공부고 자기 실력 늘리는 거입니다. 제가 백날 좋다고 얘기해서 여기서 이 기업들 다 날라갔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거 아무 도움 안 돼요. 크게 보면 진짜 1도 도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고르기가 어려우니까 그 아이디어를 이제 고민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그 시간을 제가 줄여주는 거고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 뭐 칩스 앤 미디어부터 여러분이 직접 하나라도 제대로 골라서 공부를 깊게 해본 다음에 아 저처럼 이제 이해가 됐다 그럼 그걸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좋은 가격에.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자, 그래서 오늘 좀 반도체가 좀 시간이 길었는데 어떤 요 반도체 내용 다 전달은 해드렸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예, 항상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